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원효학당 인도 문명, 불교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따랐나를 주제로 한 강의 5번째 강의와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강사로 경희대학교 종교시민문화연구소 교수님이신 강형철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형철 선생님은요,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학위를 하셨습니다. 학위는 상키아라고 하는 인도 정통철학, 오늘도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정통철학과 불교의 찰나멸론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유식 관련 논문, 그 외에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아주 많이 발표하고 계시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오늘도 불교와 인도교가 그리는 마음의 지도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강형철입니다. 예, 우선 이렇게 이제 그 전통 있고 그 옛날부터 이제 유서 깊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강좌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어쩌다 보니까 그 리스트에서 되게 거창한 제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주제로 불교와 힌두교가 그리는 마음의 지도라고 하는데, 이제 마음의 지도를 쫙 펼쳐서 이제 보여준다기보다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그려나가는 단계를 조금 옛날에 그 신화시대부터 조금 소급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다루고 마음의 그 작용에 대해서 다루는 철학으로 발전했는가라는 그 단계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순서는 우선 이제 신화 속에 나타난 분별의 탄생, 그리고 분별과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원시인들이 가지고 있던 시간 개념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간이 이제 우리의 보통 그 자의식이라고 그러죠. 나라는 마음. 그 불교나 이제 힌두교나 공통적으로 이제 타파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은 이제 신화에서 이제 해탈의 철학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지만은 그 주요 이제 그 쟁점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힌두교 중에서도 불교와 특히 이제 연관이 깊었던 상케아 학파가 이제 그 유식 학파와 이제 어떤 애정의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불교와 상케아가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관념, 그리고 이들이 함께 그렸던 마음의 지도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 제목만 보면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지만은 지금 저 할당된 시간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아마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 속에 나타난 분별의 탄생, 이게 이제 그 무슨 말일까 이제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그 신화라는 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리스 신화부터 뭐 인도 신화들에 해당되는 신화들을 사실은 뭐 실제 있었던 사람들의 상상을 그려낸 걸로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역사를 신화로 이제 채색을 한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의 가질 수 있는 시선은 그 신화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그 의식의 분화 과정, 의식이 발전하는 과정을 그 신화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그 시선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옛날에 신화시대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꿈속에서 봤던 내용, 그리고 내가 실제로 봤던 내용,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내용, 요 사이의 구별이 지금 이제 현대인들만큼 뚜렷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 봤던 내용이나 뭐 아니면은 내가 상상했던 내용들, 내 현실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한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꿈에서 악당이 나타나서 악당을 무찌르는 꿈을 꿨다. 그러면은 저희 해몽을 하기에
그 내 마음속에 있던 그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 걱정거리를 없애는 꿈을 꿨다. 뭐 이런 식의 해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해몽을 할 때 꿈속에서 나타난 악당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거리가 의인화돼서 나타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그 신화 속에 나타난 이야기들도 인간이 이제 원시 시대부터 살아오면서 지금과 같은 그 의식을 처음부터 가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 100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의식의 발전을 이루어가면서 지금의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됐는데,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시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게 될 내용은 그 그리스 신화의 이제 그 최초의 신화 중에 하나인데, 요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이제 그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보통 티탄족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타이탄이라고 하는 요 사람들이 거인들인데, 그 올림푸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나 헤라 같은 신들보다 한 세대 위의 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올림푸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하고 다른 점은 이 거인들이, 올림푸스 신들은 이제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그 뭐죠?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직접 주재하는 신으로서 작용을 하지만은 요 윗세대에 이제 거인으로 묘사되는 신들은 그 자연 그 자체로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 최초로 있었던 반란 중에 하나가 요 이제 그 티탄이라고 하는 거인들의 반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겠지만 요걸 이제 압축해서 나눠보면은 요 이제 맨 왼쪽에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의 신입니다. 하늘의 신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가이아라고 하는 대지의 여신입니다. 원래 이제 둘이 부부 관계였었죠. 근데 요 중간에서 요 둘을 갈라놓고 있는 사람이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뭐 농경의 신이기도 하고 시간의 신이기도 한 크로노스고, 요 무기로 이제 길다란 이제 낫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인족들을 이끄는 이제 그 신인데, 요 크로노스가 사실은 이제 우라노스가 이제 가이아와 이제 부부 관계로서 여러 이제 거인족들을 낳았는데, 자기 자식들이 자기한테 이제 기어오르는 거를 경계하다 보니까 자식들을 다 땅속에다가 가둬놨어요. 가둬놨다가 요 이제 거인족들이 이렇게 이제 땅속에 묻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 크로노스라는 신들부터 해서 요 티탄족들의 힘은 우라노스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라노스의 권능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이제 작전을 짠 게, 그 우라노스라는 신과 이제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죠. 이 사람들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냥 그때 기습을 해서 그 우라노스의 남근을 거세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라노스를 퇴치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라노스와 가이아는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됐죠. 갈라져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우라노스는 하늘로 가게 되고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이제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이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그 합일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은 요 신화에서 요 낫으로 그 거세를 하게 되면서 하늘과 땅이 이제 갈라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라노스는 그 사실은 이제 그 그리스 신화의 이제 주 무대에서 사실은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 멀리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거세를 했던 크로노스가 실제로 이제 농경의 신이나 이제 시간의 신으로 이제 그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두 신이 따로 있었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그리스 고전기부터는 이제 같은 신으로 이제 그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시간의 신이냐면은 그 낫을 들고 있으니까 낫으로 이제 수확을 갈 때마다 하죠. 수확을 한다는 소리는 계절들이 이렇게 나뉜다는 것을 뜻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의 신처럼 이제 그 인용이 되는데, 이게 왜 이제 시간의 신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게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분별이라는 게 우리 의식에 생기는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그죠? 그림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면은, 모든 그림에는 색깔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탕에 색깔이 있어야 되고, 그림을 그리는 도구의 색깔이 있어야 되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배경이 흰색인데 제가 흰색 펜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그건 그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림이 될 수가 없고, 최소한 까만색이나 빨간색 펜을 들어야 이제 그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뭔가가 두 가지로 나눴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그림의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시작이 되면은 사실은 의식이 이제 사실은 이제 나와 너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자연과 자기라거나 뭐 빛과 어둠과 같은 그런 그 의식의 분별작용이 사실은 요때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인간은 시간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하늘과 땅을 가른 그 낮 자체가 그 우리가 분별 자체가 뭔가를 나누는 작용이잖아요. 우리 의식의 분별이 그 생겨난 그런 그 최초의 사건을 사실은 신화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낫은 이제 분별의 이제 상징이고, 사실은 우리 원초적인 의식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러면은 뭐 분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을 텐데, 요것들은 뭐 어떻게 묘사가 되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크로노스의 아들인 그 올림푸스 신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그 실제로는 자기 아버지를 배신했듯이 크로노스 자체도 자기 아들인 이제 제우스한테 당하면서 사실은 무대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크로노스가 지금은 이제 잊혀진 어떤 원초적인 의식, 최초의 어떤 분별이라는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크로노스의 캐릭터는 사실은 유럽에서는 이제 시간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나와서, 여기 보면 스머프 만화인데 여기서 낫을 들고 있는 장면처럼 이제 이런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 저기 어머니였던 이제 그 가이아는 대자연 어머니라는 그 이미지로 나옵니다. 이게 스머프 만화에 둘 다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원래 아버지를 그 퇴치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실제로는 이제 내적인 성장을 의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잭과 콩나무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래 이제 잭과 콩나무 얘기는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잭이 어머니하고 둘이 같이 살다가 거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자들을 이렇게 다 훔쳐 나오죠. 훔쳐 나오다가 최후에는 이 거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게 되는 방식이 요 콩나물을 이렇게 자르는 방식이죠. 사실은 이제 거세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이야기의 끝은 잭은 그렇게 어머니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어떤 그 전형적인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요게 이제 아버지의 살해 아니면 그 아버지의 퇴치라는 게 그 의식 안에서의 어떤 내적 성장을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게 그러면 의식의 분별에 있어서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그 최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최근의 연구에 따른 그 원시인들에 관한 이제 연구들을 하나 이제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몬다와족이라는 종족인데, 이 사람들은 1986년에 아마존강 유역에서 최초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최초로 발견됐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아몬다와라는 종족이 있는 거를 인류가 전체가 몰랐어요. 이런 종족이 있는 걸 몰랐고, 아몬다와족이라는 요 사람들도 숲속에 깊숙이 살다 보니까 자기들 외에 다른 인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1986년도가 오기까지 문명이 발전되고 이 때문에 이미 꽤 발전이 된 시절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초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실제 모습은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언어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이 사람들의 생태가 어떨까? 어쩌면은 원시인들의 그 우리가 이제 잊혀진 옛날 그 선사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이제 연구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언어학자들이 그동안에 발견되지 않았던 언어들이나 잊혀져 가던 언어들에 대한 그 연구에 꽤 많이 이제 매진을 하는 편인데, 그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 발견이고, 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그 생태를 보여주는,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종족이 발견됐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큰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이제 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들의 언어들도 탐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이제 탐구를 하면서 이렇게 논문으로 2016년에 그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관련된 어휘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말도 없고, 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싶은데 나름 잘 살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월, 해 이런 게 없어요. 해가 지난다거나 이런 개념 자체가 잘 없고, 그리고 이전, 뭐 오랜, 언젠가, 이게 다 시간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단어들 자체가 없고, 뭐 더 이상, 아니면 기간, 이래서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거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고,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들 언어에는. 그리고 뭐 계획, 또 계획도 그렇죠. 계획이라는 것도 미래에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하고 쓰는 단어인데 이런 것도 없고, 성장 이런 단어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바꾸거나 딴 사람한테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은 흔히 있긴 하지만은, 그 자식들 중에 막내가 있으면 걔 이름이 막내였다가 새로 하나 태어나면은 막내라는 이름을 근데 그게 막내라고 이제 그냥 집안에서만 뭐 막둥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종족 전체에서 불리는 이름이 막내예요. 집에서. 그리고 자기 이제 이름 자체도 그냥 이 사람들 일단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대충 보고서 내 팔이 좀 가는 것 같으면은, 그죠? 나를 홀쭉이라고 불러서 다니다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좀 살도 찌고 이렇게 뚱뚱했으면, 아 이제부터 내 이름은 그냥 뚱뚱이를 하겠다라거나. 근데 지나가다가 홀쭉한 사람을 보면은, 아 내 홀쭉이 이름 너한테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홀쭉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막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증여도 하고 이런 그 상태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의식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이 희박하고, 내가 과거에 뭘 했었는지 이런 거 자체도 굉장히 좀 희박한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지내고, 숫자 자체도 이들의 언어엔 4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 이상을 세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냐면 이렇게 대량의 숫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저 작은 집단 안에서는 필요 없고, 그 숫자를 세는 것도, 숫자를 세는 힘 자체가 일단 그 자의식이 있어야 사실은 가능하기도 해요. 왜냐면 자의식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이 정도 돈이 있는데 이거를 몇 달 모으면은 이만큼 되겠다라거나 그 곱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야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할 그 정신적인 어떤 동기가 생기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있는 대로 쓰고, 그리고 뭐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음식을 저장한다거나 이런 개념도 없고, 왜냐면 이제 거의 수렵 채집인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후회나 뭐 기대 이런 단어들도 없고, 불안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후회라는 말들은 시간이 과거에 내가 있고 현재 내가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전제하에 후회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인 건 아니죠.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시간선상에 이어가지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후회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옛날에 했던 일들은, 거죠. 이불킥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개념이 없고, 기대라는 말도 없어요. 기대도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기대라는 말을 하는 건데, 뭐 그저 미래의 나와 동일한 인간이 있을 거다라는 게 자의식이 굉장히 굳건해야 나올 수 있는 개념인데, 이런 단어들이 없습니다. 허송세월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허송세월이라는 생각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뭐 시간에 쫓기다 이런 단어들이 전부 부재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번뇌가 있을까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거의 없다고 해요. 실제로는 온 상태로 살고,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공간화된 시간 개념이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공간화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실제 공간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옛날하고 지금, 저도 이제 비유를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선으로 그리고 있는데, 시간이 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공간에 어떤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냐? 그러면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만약에 어두운 데서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앉을 때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의자에 안 앉고 어두운 데서 일어났을 때도 지금 내 뒤에 의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어두운 데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사실 시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양상들이 일어날 때 뭔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의자 같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내가 없을 때도 변화라는 것도 일어나지 않고 또 아무것도 그죠? 내가 작동을 하지 않을 때도 시간이라는 게 계속 우리 이면에 계속 존재할까? 요 뒤에 의자처럼 그죠? 의자가 내가 없을 때도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할까? 생각하면 또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그거 자체를 사실은 우리는 언어로 시간이라고 만들면서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공간에 대한 시간 개념 자체가 부재하다 보니까 세상을 시간을 통해 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 보지 않으니까 후회도 없고 기대도 없고 세월을 잘못 보냈다는 그런 개념 자체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과거의 이제 유사나, 그죠? 나는 아니지만 나와 유사한 나죠. 그리고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유사나 이런 것들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죠? 내일 아침에 막 일어나려고 알람을 지정하려고 하면은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과거에 알람 소리를 듣고도 안 일어나고 누르고 자버렸던 기억이 있으면은 과거의 나를 생각해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알람을 한 3개 정도 설정을 해두자라거나 이게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개념들인데 그거 자체가 이제 큰 번뇌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의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은 문명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나름 집도 짓고 살고 또 사냥도 하고 왜냐면 지금까지 생존했잖아요. 어쨌거나 죽지 않고 생존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란 게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인류학적인 이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몬다와적이 요즘에는 많이 타락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면서 요즘 사진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나이키도 신고 있고 이게 막 갖다 주잖아요, 그죠? 갖다 주면은 그 맨발로 다니다가 나이키 신어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거든요. 이걸 계속 신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86년도에 발견됐을 그 당시만 해도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충격을 줬습니다. 그 시간하고 분별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를 나눈다는 거기도 하지만은 그 또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이렇게 분별이거든요. 분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재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에 관해서 또 뭐 하나 보면은 사실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간 우주 비행사들이 다 우주에 가서 이제 산매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루머가 돌아던 시절에 그 일본은 이제 다치바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초창기에 다녀왔던 그 우주 승무원들을 다 하나하나 인터뷰하면서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는지를 인터뷰를 이제 땄던 책이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인데 그 뭐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이제 요 사람이 이제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달에 착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그냥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달 표면을 디뎠을 때 신을 만났다는 직감적인 통찰을 얻었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이 우주 어디에나 퍼져 있는 보편적 존재라는 강한 인상을 받고 신과 하나가 되는 합일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우주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냥 교회를 그렇게 기독교인이지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은 아닌데 그 지구로 돌아온 뒤로 그냥 내 인생은 이제부터 그 하느님의 사도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나사를 퇴직하고 전도사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데 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얘기를 안 했냐면은 그리고 이게 왜 그만큼 유명해지지 않았냐면은 그때 인터뷰에도 얘기를 나오는데 그 비밀 조약 서약도 있었고 비밀 유지 그 서약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우주로 보내는 것 자체가 미국이 이제 소련하고 냉전 시대 때 얼마나 미국이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 얼굴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잘생긴 사람을 뽑은 거예요. 왜냐면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당시에는 시청률도 어마어마하기도 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시청률이 떨어져서 이제 사실은 이 계획 자체가 중지된 면도 있지만,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봤었대요. 저도 그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저도 잘 모르지만은, 옛날 이제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동네 흑백 TV 하나 있는 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거를 우주선에 나가는 걸 보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죠, 미국을 대표하니까 사람들이 갔다 왔더니 뭔가 신을 만났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는 이 계획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진행이 될 수가 없어서, 당시는 이제 사실은 엄격하게 그걸 금지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좀 풀기 시작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에드가 미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미 우주에 가면은 뭐 의식이 좀 이상해진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기대를 하면서 간 사람이에요. 그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우주에 간 사람이고, 가기 전에 동료들 몰래 이 실험도 준비를 했어요.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텔레파시 실험을 했는데, 우주에서도 텔레파시가 통할까라는 실험을 해서, 텔레파시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카드 5장이 있으면은, 그죠, 보통 뒤돌아가지고 5장 중에 한 장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들면은 이제 두 사람 간에 이제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어느 정도 그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거는, 보통은 확률이 5분의 1인데 20% 정도 딱 맞잖아요. 근데 한 1000번 이상 했는데 20%보다 조금 더 높은 숫자다라고 하면 텔레파시가 어느 정도 통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실험 해보면 쌍둥이들이 조금 확률이 조금 높은 편이래요. 그러니까 쌍둥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주에 가가지고 동료들하고 몰래 이제 시간에 이렇게 몇 시에 이렇게 카드 중에 하나를 들어라, 메모를 해놓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봤더니 그 우주에서도 바로 등 돌아서서 텔레파시 하는 거랑 확률이 거의 비슷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텔레파시가 사실, 그리고 우주에서 연결될 때 원래 이제 빛이 전달하는 그게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데, 요것들이 그냥 뭐 거의 실시간으로 이게 전달이 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혼자서 뭐 이런 실험들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에드가 미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동료들은 몰래 이제 실험도 하고서 그 우주 공간에 딱 들어간 순간에 모든 질문이 해소되면서 신의 얼굴을 만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고, 에고에 갇혀있던 자의식이 열리고 의식이 우주로 무한하게 확장되는 체험과 함께 감동적인 기쁨이 밀려왔다. 이게 전형적인 이게 삼매 체험을 할 때의 기술들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 사람은 이제 갔다 온 다음에 뭐가 됐냐면은 미국에서 유명한 영성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교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 조직을 이끌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제 단순히 저 이제 인도의 그냥 요가 생리학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요가라는 게 원래 요가 자세들을 취하는 이유는 요 척추의 통로를 이렇게 열기 위해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비틀면서 괴롭히면서, 척추에 이제 에너지가 통하는 통로가, 소위 말해서 기운이 통하는 통로가 그 평소에는 이제 막혀 있는데 꼬인 호수처럼 이거를 비틀어주면서 이거를 통로를 뚫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세를 취하는 건데, 이제 어떤 요가를 해도 척추가 10cm 늘어나지도 않는데, 그 우주에 가는 순간 이게 척추가 이제 평소엔 중력에 눌려 있다가 평균 5cm에서 15cm 정도, 많게는 이렇게 키가 자라요. 키가 큰 상태로는 지구에 와도 계속 키가 크냐면 그건 아니고 다시 줄어요. 다시 줄긴 줄지만 늘어나게 돼서 이제 에너지 통로가 이제 뭐 요가 이제 그 생리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이제 큰 이유는, 일단은 우주선 안에서는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뇌 자체가 늘 산소가 풍부한 상태에서 이제 지내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우주 안에서는 이 무중력 상태에 계속 있다 보면은 상하, 뭐 고저, 종횡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그냥 사라지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원래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이 파괴가 되면서 자의식이 이제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속박의 근원은 이제 중력이 사라지면은 안과 밖이라는 개념만 남고, 그 내면을 이제 성찰하는 상태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왜냐면 자아라는 게 실제로
공간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나라고 생각을 할 때 분명히 아래 위 개념을 가지고 두고 있어요. 내가라고 할 때, 그죠? 그러니까 내가라고 할 때 내 몸을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좀 믿어줘라고 할 때 내 가슴을 두는데 내 가슴에 자아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 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아래 위 개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서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내가 거꾸로 돌 때는 내가 거꾸로 돌았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돌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자체는 원래 자세는 이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자세가. 그러다 보면 좌우가 생기고 공간 안에 내가 위치한 요 자리라는 게 개념이 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내 자의식을 계속 굳건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반인데, 우주에 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제 우주 밖으로 나온 승무원들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 위에서 내가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면은 지구가 돌아가요. 그리고 우주선 안에서 있을 때도 내가 우주선에서 걸으면은 이게 내가 우주선이 정해져 있고 내가 그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내가 우주선을 원통 굴리듯이 그냥 가는 것처럼 나한테는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서 있던 아래 위 개념 자체가 이렇게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고. 그래서 그 관련된 증언 중에 하나가 요 이제 3차원의 기적이라는 책을 보면 원래 신경과학자 중에 이제 한 명이 뭐 책 내용 자체는 요 우주하고는 크게 상관없는데 원래는 이제 눈이 약간 사시인 분들이 3차원 맹이라고 해서 3차원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으로 거리감을 이렇게 느끼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왜냐면 눈이 두 군데가 똑같은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3차원으로 세상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추측으로만 보는 거예요. 뭔가 뒤에 있는데 뒤에 가려져 있다. 그러면 저기 앞에 있구나, 뒤에 있구나라는 걸 추리로만 아는 거지. 아예 직감적으로 이걸 파악을 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얘기가 3차원의 기적이라는 요 책인데, 근데 요 책에서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남편이 우주 승무원이에요. 승무원인데 그 남편이 우주 정거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승무원인데 남편이 우주에 갔다가 이제 가끔 출장 가듯이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은 남편한테 눈 감고 팔을 들어보라 그러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눈을 감고 위로 팔을 들어보세요 이러면은 다 바로 들잖아요. 그죠? 우리는 위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시켜보니까 눈을 감고 팔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막 옆으로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 개념을 지금 그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그게 한 2주만 지나면 그렇게 된다 그래요. 2주만 지나면 그렇게 돼요. 지구에 와서도 그게 적응이 안 된대요. 근데 또 2주 정도 지나면 다시 지구에서 또 그렇게 변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갔을 때 사실은 이제 의식의 변화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의식이라는 게 지금까지 봤듯이 이제 시간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맺고 공간 개념하고도 굉장히, 그리고 의외로 자의식이라는 게 중력에 의존적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상황에 가면은 의식이 막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의식 자체가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아래 위 방향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위 방향 자체가 없어지면은 움직임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조 삼아서 한번 그런데 가보고 싶으시면 라스베가스에서 이거는 비행기로 무의식 체험을 시켜줘, 그렇죠? 무중력 체험을 시켜주는 데인데 비행기를 이렇게 위로 쭉 갔다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내려오면은 한 15초 정도 무중력 상태가 되는, 한 50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네 곳에 이렇게 가면 수료증도 주고 막 그래요. 여기서 사람들이 꽤 많은 실험을 하기도 해요. 그 화장품 회사에서 무중력 상태에서는 게 화장품이 얼마나 피부에 잘 먹는지 이런 실험을 15초 사이에 이제 급하게 막 바르는 거죠. 바르기도 하고, 일본의 회사에서는 저기서 무중력 상태에서 이제 라면이 맛이 어떤지를 보려고 라면에서 그걸 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먹어본 사람의 인터뷰를 보니까 태어나서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맛있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라면을 먹으면은 이게 라면을 면을 들어올리면 국물이 다 새어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면을 들면 국물이 맺힌 상태에서 올라온대요. 먹으면은 지금까지 먹어본 적 없던 엄청 맛있는 라면의 맛이 난다고 하기도 합니다. 예. 참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신화적인 사회들은 이제 해탈의 철학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좀 보면은, 요게 이제 크로노스가, 그죠? 처음에 분별을 이제 상징을 한다고 했는데, 크로노스가 자른 자기 아버지의 이제 남근을 사실 지중해에다 버리는데, 거기서 미의 여신의 아프로디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되게 이제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그래서 요거 자체가 뭐냐면은 그 분별이라는 게 그죠. 우리 의식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왜냐면 분명히 원시 시대 사람들은 지금 이미 현대에서는 아까 아몬다오 정만 해도 우리보다 분별이 훨씬 더 덜한 사람들이죠. 그죠. 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더 있겠죠. 그죠.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런 분별이 생기는 게 우리의 의식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우리의 번뇌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걸 원래 돌아가는 방식이 뭐냐, 분별을 없애는 게 뭐냐라는 게 그냥 그저 말 그대로 저희가 불교를 공부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상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이런 방식이 이제 사실은 그 분별을 제거하는 방식인데 그 이제 사실은 요 그 우라노스의 남근이 이제 사실은 하늘과 땅, 요 분별 되는 것들 사이에 매개체잖아요, 그죠? 요 매개체가 있을 때 요 분별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상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랑의 여신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도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요 시타 싱디 블루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 우유의 바다라는 인도의 힌두교 신화가 있어요. 신화가 있는데, 방금 요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사실 여기서 바다에서 여신이 이렇게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그 태어나는 장면인데 밟고 있는 게 이제 조개를 원래 밟고 있는데 조개 대신 이제 연꽃을 밟고 있다는 거 빼면은 그 인도에서는 사실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게 그죠? 그리스에서는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비너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여신이라 그러면 인도에서는 이게 락슈미 여신인데 락슈미 여신도 사실은 비슷한 방식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락슈미 여신 이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동전이나 아니면은 저 불교 사원에도 이제 맨 그 오른쪽처럼 이렇게 많이 조각이 돼 있습니다. 요 가운데 동전을 보면은 이게 라인을 알 수가 없는데 분명히 이렇게 그저 체형 자체가 이제 여성적인 체형이고 연꽃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어떤 그 아름다움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이제 우유의 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마하바라타나 이제 바가바타 뿌라나 같은 옛날 이제 문헌에 나오는데 창조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왼쪽에 이제 연꽃에 앉아있는 여신이 락슈미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선인들의 저주로 이제 신들의 권능을 잃게 돼가지고 그 불사를 되찾기 위해서 이게 악마들하고 힘을 모아서 그 1000년 동안 우유의 바다를 젓는 그런 얘기예요. 신화예요. 이게 뭐냐면 우유의 바다에 이제 스틱을 써야 되니까 만다라산을 뽑아가지고 그 히말라야 이제 만다라산을 뽑아서 이제 스틱으로 쓰고 바스키라는 뱀이 이제 여기 뱀이 보이죠. 뱀이 밧줄 역할을 해서 우유의 바다를 이제 1000년 동안 이렇게 휘저으면은 그 사이 여기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막 탄생하게 되는 그런 신화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락슈미 여신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의 바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림으로 묘사되고, 요 이제 머리 쪽에 있는 게 그 뱀의 머리 쪽에 있는 게 바스키의 머리 쪽에 있는 게 그 악마들이고, 꼬리 쪽에 있는 게 이제 천신들, 그 선한 신들의 이제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우유의 바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앙코르와트에 있는 그 캄보디아의 그 1층에 이제 회랑에 보면은 거의 한 90m 넘는 길이의 그 길이로 우유의 바다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정교한 그런 작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태국에 가보면 이제 그 스바르나부미 국제공항에 가면은 그 우유의 바다 조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악마들 진영이고, 묘하게 악마들 진영에 그 까만색으로 된 구찌 매장이 악마들 옆에 있어요. 옆에 있고, 천신들 쪽에는 뭐가 있냐면 하얀색으로 샤넬 매장이 이렇게 둘이 대립돼서 이렇게 아마 이 색깔을 배려를 해서 그 넣었겠죠. 이건 이제 경주 태지움에서 지금은 이제 없어진 테디베어 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 저도 찍은 거였는데 우유의 바다를 이제 테디베어로 이렇게 묘사한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쪽에 있는 그 테디베어들이 악마들이라서 눈썹을 조금 삐쭉 나오게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눈을 부릅뜬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나온 이제 창조 신화의 패턴들을 보면은 아까 이제 크로노스의 나처럼 양극의 분열을 통한 창조라거나 양극의 결합을 통한 창조죠. 실제로 이제 우유의 바다도 그죠. 바다에다가 그 만달라 산을 이렇게 휘젓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떤 그 성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상징들이.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결합을 했냐, 뭐 분열을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산들이 된다는 점에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개념들이 막 이렇게 생겨난다는 점에서는 이제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화들은 이제 세계의 창조가 결국 인간 의식의 창조와 이제 그 동치된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인도 사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대우주가 이제 소우주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게 사실은 제식의 이제 기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철학적으로 개정되면서 용어가 추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추상화된다는 게 뭐냐면은 그죠? 아까는 우리의 분별이라고 했는데 그 분별을 크로노스의 낫으로 이제 우리가 비유를 했었죠. 근데 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신화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꿈이나 현실을 사실은 동일시한다거나 이런 특징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눈에 그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건 안 믿었어요. 적어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는 것들을 이제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시간 이런 것도 시간으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마음 이런 말도 마음을 사실은 볼 수는 없어요. 마음을 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죠? 우리는 뭘 보냐면 마음의 작용들만 봐요. 내가 화낸다라고 하는 현상만 볼 수 있지. 그 마음 자체를 이렇게 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뭐 이를테면 나라는 것도 자아라는 것도 그렇죠. 자아라는 걸 실제로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상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식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옛날에는 신화로 표현하던 것들이 사실은 우여곡절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지만은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개정될 때는 뭐 12연기나 우리나 아니면 지금 좀 이따 보게 될 상케아 요가의 이제 25원리 전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생기고 윤회를 하게 되는가. 이게 문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문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개정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단어가 그리스어 중에 이제 소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소마라는 뜻이 원래는 몸이라는 뜻으로 계속 쓰여요. 어느 시기부터. 근데 원래 의미는 팔다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팔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냐라는 걸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의 그림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신화를 만들던 시대의 그림인데 이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은 몸통이 되게 빈약해요. 빈약하고 팔다리가 되게 강조돼 있죠. 강조되어 있는데 이때는 몸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희박해요. 왜냐하면 몸이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뭔지는 알죠. 그죠? 손가락 끝이 몸이냐 그러면은 이것도 몸이죠. 몸이긴 한데 우리는 근데 실제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몸이 아프다 그러면 손가락 베인 거 가지고 나 오늘 몸이 아파서 결석했어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손가락이 다쳐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뭐 이게 배가 아프면은 몸이 아파서 결석했어요. 이러긴 하지만 다리를 접질러서 오늘 직장에 못 나갔다. 그러면은 몸이 아파서 그랬어요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몸이라는 게 어디까지인가가 되게 애매해요. 그죠? 되게 애매한데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팔 다친 거를 몸이 아프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팔다리에 힘이 다 없어가지고 들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라고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되게 범위가 애매한 거예요. 그 몸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되게 추상적인 단어인데 그 단어 자체가 이제 팔다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실제로 그림도 팔다리 위주로 그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릴 때. 그리고 왼쪽은 현대에 있는 5살짜리 애한테 그리라고 한 그림인데 현대인들은 다른 게 뭐냐면 5살만 돼도 이미 그 추상적인 개념이 익숙해져가지고 사람을 그릴 때 몸뚱아리부터 먼저 그려요. 동그랗게 크게 그려요. 굉장히 과장됐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굉장히 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리라고 그러면 몸뚱아리부터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주변에 팔다리는 되게 빈약하게 그래요. 그죠? 그 존재감 자체를 훨씬 더 이제 중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런 상징들은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니면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벽화 중에 하나가 이제 알타미라 동굴 벽화인데, 이것도 전형적인 이제 그죠? 실제로 뭘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원래는 이게 동굴 속에 있던 벽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 동굴이 굉장히 좁은 통로에 들어가니까 이런 벽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애들이 발견을 했거든요. 애들이 구멍이 있는 걸 들어가 보자 그러고 들어가다가 이 벽화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떤 의식이냐면, 지금 이제 종교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성인 의식에 사용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인 의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인식을 할 때, 성인식이라는 게 사실 다시 태어나는 의식이니까 좁은 통로를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옛날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산도를 힘들게 이렇게 통과했던 기억들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재생한다고 생각해요. 좁은 통로를 힘들게 들어가는 순간 이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이렇게 착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요 성인식에 이제 사용되는 건데, 요게 이제 내가 태어나는 것, 저 동굴 자체, 요 세계를 이제 동치시키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철학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상키아 까리까라고 하는, 상키아 송이라고 불리는 요 문헌들을 보면은, 이 세상이 생겨났을 때, 원래는 이제 그죠? 크로노스가 낫을 들고 뭐 이러던 얘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뿌르샤라는 남성적인 원리, 우리 이제 영혼에 해당되는 그것이 이제 물질 원리인 이제 원질, 뭐 자성이라고 불리는 프라크리티를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 심층 의식에 해당되는 뭐 판단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붓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붓디로부터 우리 이제 자의식을 만들어내는 이제 아항까라라고 하는 기관이 생겨나게 되고, 아항까라가 이제 물질 원소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미세한 물질 원소부터 조금 이제 거친 물질 원소들까지. 그리고 요 자의식이 양쪽으로 이제 분열되면서 내 의식과 내 5가지 지각기관들, 5가지 행위기관들,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상키아에서 기본적으로 그리는 힌두교에서 그리는 마음의 지도예요. 그리고 요게 어느 정도는 이제 인도 의학에서도 요 틀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밖에 없죠. 우리의 마나스 의식이라고 해당되는 것들은 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지각기관, 행위기관, 아니면 마하부타라고 하는 5대 원소라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원소들, 뭐 물질들,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고 어떤 철학적인 사유에 의해서 그려진 거예요. 그려진 것들이고, 요 뿌르샤, 우리 영혼에 해당되는 거, 보통 이제 아트만, 뭐 자아라고 하는 뭐 요 뿌르샤도 실제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으로는. 이렇게 이제 됐지만은 요 이제 까만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어떤 철학적인 논쟁, 그리고 철학적인 어떤 논의들, 아니면 철학적인 사유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이제 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불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할 때, 상키아와 이제 불교 사이에 힌두교 중에서 이제 상키아라고 하는 학파와 이제 아까 이제 상키아 까리까를 썼던 학파죠. 학파 사이에 이제 애정 관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건이 있는데, 세친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그죠, 이제 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꽤 많은 강의를 했던 이렇게 분이기도 한데, 바스반드라고 하는 요 분의 정기를 보면은 이제 진제라는 역경성이 쓴 이제 정기를 보면은 세친이 이제 젊은 시절에 세친의 스승이 왕이 주최하는 논쟁에 참여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옛날에는 모아놓고서 논쟁을 시키는 게 취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굴 붙였냐면 세친의 스승을 이제 불교 대표로 부르고, 그리고 아까 상키아 논사 하나를 또 힌두교 대표로 이렇게 불러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세친의 스승이 찰라멜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을 이제 주장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가 만도라타라고 하는 스승이 상키아 논사한테 패배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불교 쪽에서 기록한 정기니까 아마 뭐 패배를 굳이 막 조작을 해서 적어 놓을 리는 없으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패배를 하고 났는데, 승리한 상키아 논사는 왕으로부터 금을 하사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책이 아까 봤던 상키아 까리까, 상키아 송이라는 요 논서고, 70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진 아주 짤막한 책인데, 그래서 요게 이제 한역이 돼 있어요. 한문으로도 번역이 돼 있는데, 산스크리트에서 한문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이름이 금칠십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을 받아서 만든 칠십론이라고 해서 금칠십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옛날에 인도의 논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논쟁을 하다가 지면은 그냥
창피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피하고 끝나고 아유 스승이 이제 좀 되게 창피함을 당했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에서 교단이 쫓겨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긴 쪽은 금을 바꿔서 사원을 세우고 번성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게 이제 그 논쟁의 실질적인 그런 효력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물불을 안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대선 토론회 같은 걸 하는데 대선 토론회가 별로 지지율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막 대충 하지만은 만약에 대선 토론회 결과로 대통령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준비를 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준비를 해오듯이 그 논쟁이 이제 실제로 그런 정도의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치는 사실은 그 소식을 듣고 복수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옛날에 인도가 되게 크잖아요. 그죠? 크면은 소식을 듣는데 몇 년 걸릴 수 있고 소식을 듣고 다시 가는데 몇 년 걸릴 이게 세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다음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먼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찾아가니까 이미 산속에서 그 상케아 논사는 돌로 변한 상태로 있더라라는 뭐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애증이 있죠. 그래서 세치는 그저 복수의 마음으로 최초의 저서를 쓰게 됩니다. 지금은 안 남아있는데 70진실론이라는 논서를 썼다고 그래요. 논서를 쓰고 지나가다가 만나는 쌍케아들마다 다 지나다니면서 이제 밟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복수의 대상으로 삼아서 실제로 세치는 논서에 쌍케아에 대한 비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진실론이 왜 70진실론이냐면 쌍케아성이 70개성이 있는데 70개성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꽤 집요한 복수를 한 거죠. 그죠? 하나하나가 니들이 말하는 70가지 얘기 중에 보통 한 10개만 틀려도 좀 창피할 텐데 70가지가 다 틀렸다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비판하는 논서니까. 근데 지금은 남아있지는 않고 어디 간간히 딴 데서 인용하는 한 구절씩만 이렇게 남아있는 책이에요. 그 세친의 최초의 이제 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는 불교와 그 힌두교 간에 공통적인 특히 이제 쌍케하고 관념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통적인 관념들이 있는데 뭐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모든 현상적인 존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무상의 개념은 쌍케하고 불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게 불교는 그냥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고 쌍케하는 우리 이 세상에 보는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은 없는데 아까 처음에 봤던 푸르샤 프라크리티 영혼과 원질 우리 물질적인 어떤 그 기반은 영원하다라는 것만 이제 다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무상하다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현실적인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허구적인 개념이다라는 면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문구들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는 나라고 할 게 없다라는 것들은 힌두교의 이제 쌍케아와 그 불교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있는 거는 나는 본다, 뭐 나는 욕망한다, 나는 분노한다라는 현상만 있을 뿐이다 라는 면에서 똑같은데 둘이 다른 건 뭐냐면은 그 쌍케아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다 가짜인데 내 안에 진짜 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참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참 나가 뭐냐면 뿌르샤라고 하는 보통 이제 힌두교 일반에서 아트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영혼 뭐 아니면 순수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내 이면에 내 참나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사실은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이 묘하게 비슷하면서 좀 다른 면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다른 면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그 불교 입장에서는 힌두교가 잘못하면은 우리랑 비슷한 걸로 오해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좀 밟아내야 되는 대상이 이제 쌍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쌍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도 논쟁을 할 정도의 그런 애정의 관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개념에서도 찌따라는 말 자체가 마음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자체가 이제 불교나 이제 요가, 쌍케아에서만 그 요가는 이제 쌍케아 학파, 이제 자매 학파인데 여기서만 사용하는 이제 특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게 매 순간 변화하고 작용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도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뭐 의견이 나뉘죠. 그러니까 마음이 왜 일어나냐라고 하면은 그 쌍케아에서는 배후에 순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그 영혼 불멸한 자아가 없이 내 영혼이 없이 어떻게 내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냐? 영혼도 없는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쌍케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와 선정이라는 면에서 그죠? 지혜라는 게 그죠? 요런 이제 분별들을 타파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지혜라면은 요것들을 체험하는 게 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명상을 통한 그 체험이죠.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그 선정은 이제 분별을 통해서 욕망을 일으키고 그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들이 이제 마음의 작용인데 요것들이 삼매를 통해서 요것들을 중지시킨다고 하는 게 이제 선정이고 지혜는 요것들이 이제 왜 일어나는지를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요런 현상을 남김없이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분별이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중시하는 전통과 선정을 중시하는 전통은 상키아 내부에서도 양쪽으로 갈라져서 사실은 상키아 학파하고 요가 학파로 나뉘게 되기도 하고 불교 전통 안에서도 사실은 늘 그 사이에 이제 긴장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이제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공통적으로 쓰는 말 중에 이제 쌈스카라라는 단어가 있기도 해요. 그 잠재력, 뭐 잠세력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다 대동서이한 단어들입니다. 까르마 아샤야 그러면 잠재업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 저질렀는데 내가 저지르자마자 업이라는 게 그죠? 내가 저지르자마자 바로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업이라는 게 저지르면은 내가 지금 뭐 그죠? 물건을 훔쳤다고 이렇게 훔치는 그 순간 그죠? 내가 이걸 갚아야 돼서 자동으로 막 내 잔고가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물건을 훔친 업은 언젠가는 받아야겠지만 언제 받을지는 몰라요. 그죠? 이게 남아있는 이제 잠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질렀는데 드러나지 않는 업이라거나 비슷한 말은 이제 훈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사나라고 해서 원래 말은 연기나 습기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천에 향이 배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옛날에 인도에서는 이렇게 향을 피우면은 옷을 이렇게 뒤집어 써서 천에다가 이렇게 냄새를 배기게 했는데 요걸 이제 바사나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연기가 배이듯이 내가 저질렀던 업들이 연기가 배이듯이 나한테 이제 계속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드러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래서 기억의 흔적, 뭐 습관적인 행동, 뭐 경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훈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잠재력과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지은 업들이 내 안에 배기고 그것들은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한데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 용어만 이제 달리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쌈스카라, 잠세력, 뭐 잠재력이라는 단어들인데 요걸 다른 말로 이제 종자, 뭐 씨앗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잠재 인상을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남은 잠재 이상이고 요것들이 다시 이제 밖으로 드러날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된 힘이라는 의미에서 잠재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인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대동서이한 개념들이 요 용어들을 전부 다 사실은 상키아 요가에서 그리고 이제 불교의 이제 유식에서 그대로 다 쓰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게 인도 안에서 이제 용어들을 다 비슷하게 쓰다 보니까 분명히 서로 간에 영향 관계가 있기도 했고 한쪽이 다른 쪽을 베껴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쪽에서 베끼고 어떤 건 저쪽에서 베껴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애증 관계가 더 세진 거예요. 조금 더 차별을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뭐 또 다른 것들이 깨달은 후에 남은 수명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와 이제 상키아의 공통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잠재력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태어나고 윤회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는데 그 깨달음은 어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한 상태라고 하죠. 이 개념은 상키아나 뭐 불교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후에는 갈망과 집착, 착각을 이제 결여하게 된다. 착각, 뭐 번뇌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은 이제 깨달은 이후에도 내 신체가 남아있죠. 왜냐면 내 몸은 내가 지난 세월 지어온 업의 산물이에요. 그죠? 왜냐면 내가 무슨 지금 깨닫거나 내가 이렇게 그죠? 괴로움의 원인을 완벽하게 알게 됐다고 해서 내 몸이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 몸 자체는 내 욕심으로 이렇게 그죠? 자꾸 먹어가지고 만들어진 몸이잖아요. 그죠? 몸이고, 그 몸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내 업의 산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도 내가 지금까지 욕심을 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들에 대한 그 삼스카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깨달은 후에도 이제 신체와 마음에 있는 한은 잠재력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통 물레나 팽이처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업을 짓지는 않아요. 업을 짓지는 않는데
근데 왜 물레냐면은 옛날에 이제 도자기 공들이 지금은 이제 전기로 발로 누르면 이렇게 윙 도자기 물레가 돌아가는데 옛날에 손으로 돌렸잖아요. 손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도자기를 이렇게 막 돌리는데 손으로 돌려서 도자기 공이 손을 떼고 난 다음에도 떼고 나면은 물레가 멈추냐 그러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돌잖아요. 당분간은 그죠. 팽이도 한번 돌리고 나면은 그죠. 계속 이렇게 안 돌리고 있어도 한동안은 돌잖아요. 그죠? 돌듯이 이게 계속 이제 잠재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남았냐면 죽을 때까지 남아 있다. 그래서 죽을 때 진정한 어떤 남은 수명을 다 보냈을 때 쌈스카라가 이제 다 풀리고 나면은 결국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제 해탈이 된다라는 개념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불교는 요걸 이제 유여열반, 무여열반으로 설명하죠. 뭐 유여의 열반, 무여의 열반 이렇게 하는데 유여의 열반은 그냥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됐을 때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무여의 열반은 그렇게 보통 열반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신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돌아가셔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이것들은 이제 무여의 열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뭐 이제 붓다의 깨달음에 관한 문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요가에서도 역시 이제 상ಖ್야의 자마파인 요가에서도 삼매 종류 중에 씨앗이 남아 있는 삼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종삼매라고 하는데 종이라는 씨앗이 아까 이제 비자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불교에서도 쓰고 이제 요가에서도 쓰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면 이제 무분별 상태를 획득하면서 더 이상 분별을 만들어내지 않는 상태는 이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지난 세월의 상습과는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그러니까 힘이 뭐냐면 삼매가 삼습과를 좀 빨리 없애준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내 욕심이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인데, 내 갈망이 계속 붙잡고 있는데, 이 쌍스카라들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빨리 풀어내는 힘을 이제 삼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유종삼매라는 개념도 사실은 대동소이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지도를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리게 되는데, 여기 이전 단계를 보면 상ಖ್야가 이제 고전 상ಖ್야라고 하는 게 다 이제 5세기인데, 그 이전에 기원전 3세기에 나온 문헌 중에 까따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우파니샤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요 길을 가는 해탈을 가는 향한 길을 가는 이제 마차가 있다고 설명해요. 옛날에 이제 전차가 있으면은 저렇게 전차가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옛날 배너처럼 한 사람이 몰고 이런 게 아니라 전차 몰입구는 따로 있어요. 이건 좀 낮은 신분이고 전차 주인은 저렇게 뒤에 타는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뒤에서 이제 명령만 내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전차 주인인데 요걸 이제 비유를 하기를 이제 요 전차가 이제 신체고 요 5가지 다섯 필의 이제 말이 이제 5가지 감각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을 취하고 다니는 감각기관이고 그리고 전차를 모는 전차 몰입꾼이 이제 부띠라고 하는 아까 심층에 있던 기관이에요. 그죠? 우리 의식의 이제 심층에 있는 기관이 이제 부띠고 그리고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시키기만 하는 게 아뜨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이제 심층과 이제 감각기관 사이를 연결하는 게 우리의 의식에 해당되는 이제 마나스가 이제 이제 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아뜨만은 아까 얘기했던 뿌르샤, 뭐 영혼이라는 개념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 있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 의식에서 일상적인 의식에서 보이는 거는 전차 밖에 있는 모습만 보여요. 마나스 이제 우리 의식이죠, 그죠? 의식이고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요 이제 감각기관이 감각을 하는 현상만 보이고 요 마차 내부는 안 보이죠. 내부는 안 보이는데 이건 이제 어떤 철학적인 성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낸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지도를 이제 간략하게 그린 마음의 지도를 이게 형성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게 어디를 향하냐면 결국 해탈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전통에서는 우리 이제 신체라는 게 결국은 영혼이 갇힌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원래는 이제 자유분방한데 신체라는 곳에 갇혀서 얽매여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반대로 이 신체가 이렇게 달려가면서 해탈을 향한 길로 달려가는 어떤 도구로서도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게 아함가라는 자의식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는 게 하나가 추가된 게 사실은 상키아가 그리는 어떤 마음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뒤에 이제 5세기에 바뀐 지도를 보면은 힌두교에서는 이제 마음이 5가지 감각기관과 이제 여기서는 5가지 감각기관의 의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죠. 감각의 결과물을. 그리고 이제 요걸 자의식 기관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의식 기관이라고 하냐면은 내 안에 자의식이 있으면은, 그죠? 나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나라는 마음을 만드는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그럼 내 안에 기관이 그런 기관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의식 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요것들이 내 의식과 삼라만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게, 의식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상키아의 그 이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뒤에는 더 심층의 이제 판단기관, 이런 거, 왜 판단기관이라고 하냐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거나, 아, 내가 뭔가를 봤을 때 이거는 마이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내리는 기관은 더 심층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층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무의식이라는 이제 표현을 사실은 쉽게 이제 쓰기엔 좀 그렇지만은 우리 의식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심층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내는 기관이 이제 부띠라고 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요것들의 이면에는 사실은 요것들은 다, 요 의식들은 다 뭐랄까요, 그 가짜 이제 그죠, 달이 이제 실제로 자기가 자체 발광하는 게 아니라 햇볕을 받아서 빛나는 것처럼 요것들에 빛을 주는 광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자아라고 하는 영혼에 해당되는 뿌르샤예요. 근데 그 이제 유식에서 이제 실제로 5세기에 완성된 보통 팔식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오식에다가 이제 의식, 그리고 말라식이라고 하는 기관이 나오고 알라야식이 나옵니다. 요것들은 사실은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워낙에 이제 강의를 많이 해서 제가 뭐 굳이 막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 판단기관이나 알라야식이 하는 기업들이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전변을 통해서 이게 그 자기보다 더 이제 하위 것들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 부띠예요. 그리고 요런 장면에서는 둘이 비슷하죠. 그리고 자의식과 아직과 욕망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요 말라식과 자의식 기관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건 역사적으로 영향관계가 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요 부띠 심층의 판단기관이 먼저 생기고 자의식 기관이 생긴 것도 역사적인 추이를 보면은 아까 그죠, 이 우파니샤드만 해도 자의식 기관은 없고 부띠만 있잖아요, 그죠? 부띠만 있는데 비슷하고, 또 사실은 유식에서는 알라야식이 사실은 먼저 등장하고 그 뒤에 이제 말라식이 등장한 것도 비슷해요. 근데 상키아에서는 그 문헌들을 보면은 우리 심층에 부띠, 판단기관이 있다는 거를 뭐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 우파니샤드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말이라서 굳이 증명을 하지는 않는데, 불교에서는 요 알라야식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아마 부띠가 먼저 생기고 이게 알라야식의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생긴 순서로 되면은, 반대로 치자면은 알라야식의 이제 그 이론들이 훨씬 더 정교하거든요. 그래서 정교하고, 거기에 후대에는 사실은 또 이렇게 상키아가 사실 원래는 그냥 판단만 내는 기관처럼 표현이 되다가 기억을 하고 이제 저장을 하는 기능들, 요것들이 이제 이 의식들을 만들어내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영향을 또 이렇게 주는 그런 관계로서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마음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마나스라는 개념은 원래부터 힌두교에 있던 개념이 불교에 전달이 된 거죠. 베다 시대 때 사실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긴데, 베다 시대 때 이게 마나스라는 개념이 처음에 의식이라는 개념이 아니었다가 의식이라는 개념처럼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완성된 마나스라는 개념이 불교에 전달이 되죠. 우리가 이제 아니비설 신의에 해당되는 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5가지 감각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베다에는 없던 개념인데, 그 불교를 비롯한 이제 자이나 불교를 비롯한 요 슈라마나 전통에서 만들어낸 5감각이나 5감각을 통한 감각의 제어, 감각을 이제 차단하거나 감각을 통제함으로써 어떤 그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방식, 뭐 이런 방식들은 사실은 불교 쪽에서 힌두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양쪽에서 쓰는 전문 용어에 이제 파리나마라는 용어가 있어요. 전변이라는 용어인데, 요거는 사실은 상키아에서 먼저 생겼다가 세친이 이제 상키아로부터 이제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 유식의 이제 전문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변이 이제 그죠, 이제 계속 나오는 이제 단어죠. 그러니까 세친이 사실은 이제 스승의 복수를 하러 상키아 눈사들을 다 이제 박살내고 다니기도 하고, 상키아에 대한 그죠, 그 70진실론이라고 상키아 하나하나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으면서, 실제로는 이런 영향관계가 또 서로 간에 또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기만 하면은 막 싸우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서로 옆집에 살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그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진제라는 사람이 아말라식이라고 해서 보통 제9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게 제9식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뭐 논쟁이 있긴 하는데, 사실 아말라식에 대한 표현들이 실제로는 푸르샤에 대한 표현들하고 되게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어떤 아이디어의 차용이라는 개념이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유가, 저는 뭐 요런 것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상호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요런 지도를 그리는 작업들 자체가 최초에 시작된 거는 어떻게 우리 의식이 생겨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괴로움의 원인은 뭔가라는 거를 이제 찾으려는 시도에서 결과적으로 요런 이제 지도가 생긴 거죠. 그리고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가라는 어떤 그 결과물이 그 만들어내기 이전에 어떤 사실 신화시대 때 어떤 의식의 탄생에 관한 이런 기록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를 전체적인 하나의 선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오늘 뭐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자이나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자이나와 초기 불교는 뭐 쌍둥이 정교다라는 말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쌍ಖ್야와 불교는 자이나가 이란성 쌍둥이라면 쌍ಖ್야와 불교는 일란성 쌍둥이인 것 같아요. 네, 처음 무아술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유식과의 비교를 보면 너무나 유사한 그런 사고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 불교 성녀나 쌍키아 쪽 이제 출가자들도 내가 쌍키아 승려인지 유식불교 승려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할 정도로 서로 유사한 그런 종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우죠. 원래 닮은 사람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싸우니까요. 예, 강의 다시 한번 잘 들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질문은 아니고 조금 보충을 부탁드리자면, 저 마나스라는 의근이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18개설에서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것이 쌍키아 쪽에서 혹은 힌두 쪽에서 이렇게 넘어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조금 보충 설명 조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보충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마나스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 베다 시대 때부터 기원전 한참 전에부터 있던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은 뭐 요 논의의 여진이 있지만은, 마나스가 처음에 있을 때는 사실은 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어떤 굉장한 힘, 뭐 기운, 이런 의미로, 소위 말하는 포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은 마나스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의 의식을 말하는 개념으로 이제 점점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의식이라는 개념들 자체가, 의식을 설명하는 뭐 마나스부터 뭐 비지냐나부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찌따나 뭐 이렇게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들 자체에 마나스 개념의 그 베다 내에서의 그 역사가 좀 영향을 미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마나스라는 개념이 이제 사용이 되긴 시작했는데, 이제 베다 시대 때 왔던 의식이라는 의미의 마나스라는 개념이 불교로 넘어와서 생긴 어떤 영향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마나스라는 게 하나의 이제 기운이었다가 이제 의식으로 바뀐 그런 이제 그거를 알 수 있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 왜 오염이라는 개념 쓰잖아요. 마음에 대해서 오염이라고, 마음이 오염된다거나 이렇게 말을 쓰는데, 실제로는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오염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다른 문화권에 이렇게 흔히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전혀 사실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거의 이제 볼 수 없는 개념인데, 고대를 기준으로 치자면은, 왜 그러냐면 이제 마음이라는 게 그죠, 오염이 되려면은 물이나 보통 종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물건처럼 생각이 돼야, 오염이라는 거는 물든다는 개념이잖아요. 다른 잘못된 것들로 물든다는 개념인데,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을 어떤 하나의 실체처럼 보고 있던 사고방식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베다에서 그 불교로 이제 마음이라는 개념이 이제 마나스라는 개념이 넘어갈 때 원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문화권마다 마음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되게 틀린데 그 공통적으로 보면 다 신체 기관의 이름을 따고 있거든요. 신체 기관 우리도 왜 마음을 그저 마음심이라고 하지만 그 심장을 딴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심장. 이 마음이 심장 속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건데 어떤 곳에 있는 어떤 곳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실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오염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음은 그냥 그죠? 마음에 작용만 놓고 내가 화낸다. 뭐 내가 즐거워한다. 나는 겁먹고 있다. 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것만 일어났을 때는 그 안에 오염이라는 개념이 침투할 여지는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는데 요 중심에 어떤 마음이라는 게 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사실 오염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굉장히 이제 인도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건 뭐 불교, 뭐 힌두교의 이제 공통된 특징인데, 이런 개념들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힌두교에서 불교로 마음 개념이 넘어간 어떤 영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의근의 의가 이제 마나스라는 뜻이고, 근이라는 말은 그냥 인드리아라고 해서 뭐 그냥 기관이라는, 감각기관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의근은 물질로서는 취급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걸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냥 문화사 전체적인 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의근 자체를 하나의 감각기관에 준하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감각기관에다가 의근을 하나씩 더 포함시키는 이런 개념 자체도 굉장히 이제 특이한 거고,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불교사 초기에 이렇게 생긴 뭐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이나 같은 데 보면은 자이나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는데, 자이나도 이제 육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도 아니비설 신에다가 순서는 좀 다릅니다. 불교는 아니비설 신부터 가는데, 자이나는 이제 이안비설 신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처음에는 의근이라는 표현을 자이나에서는 안 쓰다가, 이제 아닌드리아라고 해서 감각기관에 준하는 어떤 기관이라는 의미로 쓰다가 나중에 그게 마나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서 되게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감각기관 중에 하나로 보면 그럴싸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나중에 논쟁의 현장에 가게 되면은 이게 뭔가 싶은 게 있어서, 나중에 불교 내부에서는 후반부에 가면은 주류가 어떻게 보냐면 그 마나스 이제 의근에 해당되는 기능이 한 찰나 전의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식이 일어나면 그 한 찰나 전에 있었던 마음, 요거를 이제 마나스라고 한다라는 게 나중에는 이제 그 불교 쪽에 어떤 주류 이론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하나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비유를 하자면 빛과 그림자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빛으로 뭐 그림자 놀이를 하듯이 뭔가 이렇게 보이면은 그게 이제 실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요 그림자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빛에 의해서 비춘 모습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뿌르샤라고 하는 영혼의 순수 정신이 비춰서 그냥 나타난 그냥 이게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이라는 게 진짜 의식이 아니라 물질에 그냥 의식이 투영돼서 나타난 그 의식의 소위 말하는 순수 정신의 뭐 나쁘게 말하면 찌꺼기 같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의식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제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또 하나 비유를 하자면은, 이를테면은 그런 거예요. 이 일종의 뿌르샤하고 프라크리티는 서로 완전히 이제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이제 게임 할 때 그 게임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죠? 게임 속에 자기 캐릭터를 만들 때 그 프라크리티 이제 원질이라고 하는 물질 원리가 이제 서버라고 생각을 하면은, 뿌르샤는 이제 유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서버에 들어갔을 때 자기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그 유저가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그 캐릭터가 자기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옆에서 보면은 요 캐릭터가 막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행동하는, 뭐 실제로 이제 자동으로 돌리면은 그렇게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원래 모습은 그냥 유저인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게임 속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될 수 있듯이 실제로는 이제 그 푸르샤라는 순수 정신이 따로 있고 순수 정신은 뭐랄까요 순수 정신이 투영돼서 반사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 현상처럼 보이는 것들 요것들이 여기 얘기하는 뭐 붓디나 뭐 자의식이나 뭐 마나스 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그 결과물들이다라고 하는 게 보통 상키아의 설명입니다. 이게 설명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등치가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우리가 쌓인 업이 어디에 저장되느냐라는 거 있잖아요. 그 쌍스카라가 됐을 때 쌍스카라가 어디에 머무느냐라는 데 대해서 상키아가 설명할 때 이게 붓디에 머문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이 붓디가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왜 자의식 기관이나 의식들이 생겼냐 하면 붓디가 이제 생산을 해내서 붓디의 어떤 전변에 의해서 생겼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죠. 말라식이나 뭐 의식이나 다 이제 그 알레식의 전변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났다는 면에서는 그것이 등치가 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이면에 우리 마음을 있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라는 의미에서는 붓디가 이제 뭐 일어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뭐 알레식과 등치가 될 수 있는 면들이 있긴 하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그 안에 세부적인 이론을 살펴보면은 뭐 틀린 점들이 있긴 있는데 뭐 그 면에서는 하여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각으로 번역을 되는 거는 금치신론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키아 문헌이 이제 그 불존으로 한역이 된 게 있는데 그 진제라는 그 역경성이 이제 번역한 거기서도 붓디는 뭐 각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붓디라는 말 자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붓디라는 말 자체를 뭐 인식, 인지, 뭐 요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은 판단기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붓디가 이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그게 붓디예요. 그게 붓디고 그거에 이제 붓디의 하나의 어떤 기관의 이름을 붓디라고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붓디라는 표현은 상키아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쓰이고 힌두교의 다른 파에서도 뭐 흔히들 막 쓰이는 용어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차이는 이제 상키아에서는 요거를 특정한 하나의 전문 용어로 바꿔서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기관의 이름으로 이렇게 붙였다는 면에서는 두 개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차이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심체와 그 심소의 차이에 해당되는 거는 그 요가에서 이제 얘기하는 찌따와 찌따 브리띠의 관계, 뭐 마음과 마음의 작용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사실은 이제 요가에서 찌따라는 표현을 요거는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심체하고 똑같은 용어입니다. 찌따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데 그대로 쓸 때는 보통은 붓디를 대신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붓디를 대신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마음에 해당되는 붓디, 아함카라, 마나스 세 가지를 합친 말로 찌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요거는 맥락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읽어보면 이건 분명히 붓디를 얘기하는 맥락이고 이거는 폭넓게 그냥 마음에 해당되는 것들을 싸그리 이제 모아서 그냥 찌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면에 내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불멸한 실체가 있어야 되고 요 작용들을 만들어내는 그 보통 참나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참나라는 표현이 사실은 적절한데 요 참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뿌르샤라고 하는 거고 뿌르샤라는 말 뜻 자체는 원래는 이제 뿌리 쉐떼라고 해서 그 성 안에 사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이게 성이 이제 우리 신체면은 신체 안에 깊숙이 머물러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에 문헌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데서는 여기 신장 안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미간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 뿌르샤가 근데 후대에 가면 갈수록 어디에 있다는 말은 점점 더 없어집니다. 왜냐면 어디에 있다고 말하면은 공격을 이렇게 계속 받거든요. 그건 알레식도 마찬가지예요. 알레식도 그 어디에 있다는 말이 사실은 후기로 갈수록 거의 이제 표현이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 것처럼 뭐 그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심체보다도 더 이면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 요게 이제 이제 뿌르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은 마음의 작용에 있기 위해서는 작용을 저지르는 자 정도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찢다가 해당이 되는데, 그죠? 그 심소에 해당되는 심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저지르는 자의 활동에 있게 하는 어떤 그 뭐죠? 이제 어떤 동력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면에 이제 상정될 때는 거기에 이제 그 참나에 해당되는 어떤 푸르샤라는 개념이 하나 더 이제 상정이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대답 감사드리고 질문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